네, 이번 주 국회 핫 이슈는 선거제 개편 문제입니다. 여야 사당이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를 했고요.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각 당의 추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늘 비상총회를 열어서 누더기 밀실 야합이다, 날치기를 저지하겠다,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강력하게 반대해온 한국당과의 대격돌, 불가피해진 이런 상황인데요. 먼저 각 당 입장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쟁점 전반에 걸쳐서 합의에 이르렀고 법조문 작업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서 선배정하고 그 잔여 의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확정을 하는 겁니다. 어, 300명 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성을 가장 높이고 또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좌파 독재 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구태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 석 희호판 최악의 홍콩물 거래를 야3당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법 개편 문제로 지금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영준 교수님, 일단 앞서서 우리가 심상정 의원의 이번에 여야 사당이 합의한 내용을 들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의원 정수는 고정을 하고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쉽게 설명을 좀 제가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원래 안대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표가 나름대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려고 한다면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딱 배분하는 게 그게 네. 100% 연동형 제도입니다. 네. 그게 중앙선관위의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지역구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 초과 의석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지금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는 이제 300석으로 고정한다고 돼 있지만 지금 50% 연동형 가지고도 권역별로 만약에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초과 의석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석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100% 연동형이 아니라 표심을 50% 정도만 반영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석수도 줄이고 그리고 표의 등가성도 높이고 그리고 지역주의도 완화하고 이 모든 걸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셈법을 계산을 할 때 너무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간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앙선관위 안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한 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칼럼을 쓰면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지금처럼 하는 방법이 있고 뉴질랜드처럼 전국 단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국 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나름대로 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데 다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역구와 비례구의 의석 비율이 1.2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225대 75, 3대 1로 하게 되면 조금 초과 의석이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처음에는 약 272석 정도로 하다 보면은 300석까지는 맞출 수 있는 안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표를 던질 때 굉장히 쉽게 내 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아마 여야 사당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내 표도 던져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네. 지금 조금 약간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사표를 방지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다 보니까 뭐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예.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구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2대1 뭐 아니면 뭐 1.2대1 정도로 예. 갈 수 있다 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럴 경우는 지역구가 상당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의원들이 결국 뭐 여당이 몸담고 있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이거 법안을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우려가 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를 최소한 감소하겠다는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것이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100% 연동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1당이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그러니까 이익을 좀 지키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지금 우리가 특기해야 할 부분이 권역별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패율. 예, 석패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지는 의원들을 구제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권역별로 2인 이내에 한해서 지금 아깝게 떨어지는 의원들을 지금 구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는 것은 반드시 그러니까 새로운 선거구제 입법안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지역구 감소와 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 상당히 기형적인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표현하면 지난 총선 가지고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33.5% 득표를 했고 예. 더불어민주당은 25.5%를 득표를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요? 지난 총선 때 예.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죠. 예. 근데 100% 연동형으로 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새누리당은 104석만 가져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79석밖에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은 83석을 가져가고 예. 정의당은 23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새누리당은 102석을 가져갔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38석밖에 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표를 등가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100% 연동형은 아니더라도 50% 정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실제로 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 예.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죠. 예. 국민의당도 늘어나는 20석 거고. 이상은 올라가게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수 정당은 정당 의석수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런 거를 쓰냐면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는 많이 얻었는데 비례대표에서는 다른 정당보다도 적게 나왔을 때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쪼개버린 거예요. 50% 예. 뺏기 비례대표 지난번 총선처럼. 예,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은 지역구를 많이 얻은 거는 혜택을 받고 예. 비례구는 50%만 연동을 시키니까 일부는 또 가져가게 하는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아주 단언컨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권역별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려면 현재와 같은 75석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안 되는 가능하지만 아니다, 어떤 일이 예. 벌어지냐면 저렇게 75석을 가지고 서울 14석, 인천, 경기 23석 나눠버리잖아요. 특정한 정당은 지역구만 당선되고 비례구는 한 석도 못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럼 확실해요. 왜냐하면 지역구석을 많이 갖게 되면은 그것을 초과의석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비례대표는 지금 서울에 15밖에 안 되는데 지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서울 같은 경우에요. 지난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49석 중에서 35석을 가져갔고요. 예. 인천에서는 13석 중에서 7석, 경기는 60석에서 47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122석 중에서 64%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건 지역구에서 너무나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비례는 없게 돼버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무려 92% 지역구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28에서 25개를 가져갔다면 그 지역에는 비례대표가 없게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새누리당이 84%를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는 비례대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너무 적게 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데는 1대1로 하고 그리고 뉴질랜드도 1.2대1로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지금 3대1로 하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석표율까지 한다? 그럼 비례대표 의원을 배당을 못 받게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야 사당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이걸 아마 의원들한테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할 때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각 당이 뭐 이해관계가 조금 움직여진 거죠. 움직여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잠정 합의안에다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수처를 함께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반발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선거제도의 패스트트랙의 그 상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이 두 개의 법안까지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연계해서 올리겠다는 그것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선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표현대로 하면 선거법을 미끼로 해서 민주당 이중대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합의된 여야가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의 합의한 대로 한다면 어차피 그러니까 상당히 다당제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진보적인 노선을 취해왔던 평화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이 결국 민주당이 이중대 노릇에서 결국 자유한국당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연동해서 올리겠다고 연계 처리하겠다는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같은 경우는 재앙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정권 통치 수단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야권 탄압, 야권 고사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게시타포가 될 거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를 위해서 의석 몇 개 끼워 파는 뭐 콩고물 거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국당에서 나온 상황인데요. 이 연계 처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의회 정치 과정 속에서 보면은 다 분리해야 됩니다. 다 분리해야 자꾸만 이런 한다.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게 되면요. 나름대로 의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협상, 대화, 타협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실종돼 버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자꾸만 이것을 선거법하고 선거법 하나 자체 선거 투략하는 것도 패스트 트랙하는 것도 굉장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개혁 입법까지 패스트 트랙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일부 야당 내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 선거법 제도와 관련돼서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각 정당들이 정파적 이익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제는 안을 내놓고 빨리 이것을 중앙선관위하고 전문학자한테 외부적으로 넣고 현실적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는 만족 못 시켜주지만 80 내지 90%를 각 정당들,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대한 설명과 합의를 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제는 이걸 패스트트랙하지 말고 좀 더 아주 굉장히 중립적인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만들어서 여기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는 것. 더 심한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 대토론회도 없었고 이런 경우가 공론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심층적으로 정보를 준 다음에 과연 어떤 것이 난 거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은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잠정 합의안이 나와도 이제 각 당 추인까지 무사히 통과할지 좀 지켜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선거법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붙이느냐 이걸 놓고 지금 당내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선거법을 만약에 같은 날 표결을 하면서 먼저 표결을 하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이 찬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여야 사당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일부 그런 의원들의 경우는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협상 여지는 남겨뒀습니다만은 일부에서 패스트트랙 하면은 탈당하겠다 이런 의원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구성원을 보면 그러니까 옛 새누리당 출신의 바른정당 계열의 의원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반발의 강도가 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주장 자체는 앞서도 제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같이 연계 처리하기로 하고 있는 공수처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일종의 야당 탄압의 정권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희석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와 관련된 명백한 규정이 없이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 약한 고리를 또 이 같은 뿌리인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상당히 회유하고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만 패스트트랙에 동조했을 경우에는 향후 뭐 약간 그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당신들 우리 당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김영주 교수님께서 사실 선거구제 국민 공론화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선거제 이 논의를 위해서 이 지난 연말 같은 경우는 지금 평화민주당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도 하고 그리고 또 여야가 5당이 합의해서 사실 또 이렇게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합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그 자체도 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종 합의안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을 일종의 협상을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이 견인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종 아니라기보다는 한국당을 일단 협상 테이블로 끌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난주에 일요일날 전격적으로 내어놓은 안이 지금 300석을 270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전격적으로 없애는 안을 내놨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선거 논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입장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식대로 갈 수밖에 없다. 개문발차 형식으로라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최후 통수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야 사당이 지금 합의한 대로 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 당론 추인이 안 되면은 사실 뭐 이게 패스트트랙 상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차재훈 교수님 말씀대로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런 방안을 내놓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어떤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일단 협상이 안 되면은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총선 보이콧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총선 보이콧이요? 그런 그 선거 룰을 어차피 일방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라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각 정당들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합의를 이끄는 거는 또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합의 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부의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이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각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안을 다 보여주고 어떻게 되냐를 채택을 하면 돼. 이거는 일본이요 1995년도에 선거법을 개정을 했는데 2인 내지 6위의 중선구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어요. 그 당시에 그 총괄했었던 분이 동경대학교 교수였었는데 저랑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나눈 결론은 뭐냐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중립적인 데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줘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정당인들한테 맡기면은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을 못 보기 때문에 안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 모든 표의 비례성이라든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거라든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거라든지 이걸 다 해소시킬 수 있는 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서로 각자의 의견만 얘기하는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제는 국회 전문가들에게 조금 의견을 물어서 맡길 필요가 있다. 이런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길 의견을 필요가 주셨는데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한국당 지금 결사항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의석수가 한국당은 이제 줄어드는 것이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지금 탈환해야 될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포석을 놓는데 이제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행의 소선구구 제도로 간다고 한다면 한국당은 못해도 정말 못해도 제1야당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실 또 이 지금 소선구구제 하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당제 체제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그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도 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상당히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현재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제도로 그대로 가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반문연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야 사당이 합의한 대로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다당제 구도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지분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정권 재탈환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 지금 소선구구제도에 대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 자체가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상은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을 좀 주시면 민주당이 소폭 빠지고요. 한국당이 31.7%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바미당이 5.9%, 민평당이 2.1%, 정의당이 6.9%인데 교수님 오늘 중앙일보 분석 기사를 보면 최근에 이 여론 흐름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의석수가 지금 여야 사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라서 느느냐 주느냐 이걸 시뮬레이션한 기사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민주당이 좀 늘고요. 한국당이 많이 줄고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던데 언뜻 생각하면은 민주당 좀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좀 뭐죠? 제가 50% 연동형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니까 현재가 아니라 지난 총선 때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새누리당, 즉 자유한국당은 17석이 줄어들고요. 민주당이 16석이 줄어들고 당시 국민의당이 24석이 늘어나고 정의당이 9석이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거대 정당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정상이고 소수 정당은 늘어나는데 그 비율의 폭이 얼만큼 그걸 최대한 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구가 강세인 지금 적게 표현하면은 전체의 수도권에서 122석으로 돼 있고요. 영남은 65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도권이 122석에서 강세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얻으면은 비례대표 연동형을 50%만 하면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를 않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영남이 65석밖에 안 되고 PK마저도 지금 흔들리니까 거기에 연동형까지 가져가면은 자기네들은 뭐 완전히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미국식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없애고 한다면 양당제도로 갈 수 있다라 그런 셈법에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느 한쪽이 옳고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파적이고 자기적인 거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 쉽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해하기 좋은 어떤 선거제도를 만드냐는 숙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안 세부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저나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요.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상당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과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이 탄핵 국면 이후에 사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보수 괴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상당 부분을 지금 반등해서 지금 거의 지금 이 그 민주당하고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 이 지지율 자체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그 지지율 이렇게 격차가 줄어든 데는 일종의 자유한국당이 잘한 측면보다는 일종의 이 여권, 이 정부 여당의 일종의 자책골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고공 지지율 행진을 뒷받침해왔던 일종의 그 북한과의 관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한반도 평화
구도에 대한 상당히 그 전망이 낙관적이었다가 지금 이것이 북미회담에 상당히 결렬돼서. 비관적이고 예. 불투명으로 바뀐 부분이 상당히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난 뒤에 북미 간의 상당히 대결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입지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예. 이런 데 대한 상당히 우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바로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김정은의 뭐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집토끼들은 모였다. 예, 집토끼들이 그러니까 모이는 그런 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당 입장에 또 하나의 악재라는 것은 최근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 버닝썬 사건 자체가 유흥업소, 연예계와 소위 말해서 경찰의 유착관계 이러한 부분으로 번지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보면 그 지금 수도권 민심 자체가 상당히 이 좀 여건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어요. 네. 이것은 아마 아파트 공시지가 가격의 상승 이러한 부분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거는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길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는 크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통령 지지율 44.9% 네네. 취임 이후 지금 최저치인 이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게 순방중에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례적이다. 그 왜냐하면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데드클로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YTN에 대한 추이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번에 갖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큰 숫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표준 오차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4.8%까지 벌어졌다는 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의 쇼크입니다. 서울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부정이 지금 부정 평가가 51.7%까지 과반을 올라갔거든요. 넘었네요. 예. 네,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함의를 설명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51.7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저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 정부로서는 아픈 부위, 경기도 실은 조금 오차범위지만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부정이 조금 높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마지막 데드라인은요, 47% 선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얻은 득표율이 41.1%고요. 심상정 후보가 얻은 게 6.2%니까 47.4%가 마지막 범진보가 결집할 수 있는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지금 45%까지 떨어졌잖아요. 44%.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수층 결집이라는 것보다도 진보층을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리얼미터하고 YTN은 3월 12일에서 15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한국갤럽 조사는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했는데 1,004명이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 95% 신뢰 수준에서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냐 할 때 51%가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으냐 30%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뭐냐면 리얼미터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북미 2차 협상 결렬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와서 이 경제 현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논쟁은 민심과 굉장히 민생과 떨어진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은 경제 협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안보 협치는 나중에 경제 협치와 관련된 거를 화두로 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위험한 지금 상황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지금 하락해서 좀 긴장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내놓은 서면 논평이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수석 대변인 발언의 진원지였던 해당 외신을 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매국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몸살을 앓았던 정치권 그 후폭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지켜온 언론 자유인데 이제는 이 정권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인 기자의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마저 알살시키려는 이런 대한애국당의 논리처럼 태극기를 흔들고 온몸을 두르면은 애국이고 아니면 내국인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면 애국이고 비판하면 내국이 아닙니다. 네. 네, 야당에서는 예. YTN의 오늘 조사 결과가 이거와 상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좀 상관이 관련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네.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난주에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이 42.4 그리고 부정이 50.1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 중도층이었는데 똑같습니다. 부정이 52.6 그리고 43.5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지금 자꾸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중도층으로 하여금 정부가 너무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시냐. 그래서 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YTN하고 리얼미터가 주는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의 저는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 네. 자, 이동평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상당히 이 대응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가유불급이다, 뭐 좀 상당히 좀 지나쳤다면 저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쓴 이 기사에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매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정당한 반론이나 대응 논리를 펴야 되는 것이지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개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기자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리고 왜 지난해 9월 달에 나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느냐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난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소위 말해서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에서 탄생된 정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정부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국가 원수 모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면 아마 이 지금 쓴 기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 통신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신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가면 다 좋게 옳게 보도해야 됩니까? 그 지도자를 다 찬성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발언 나왔을 때도 저는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결코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시 이 민주당이 보여줬던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그런 시대적 착오적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평이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외신 기자 클럽에서는 기자 신변의 위협 우려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의 적절성을 뒤로 하고 민주당의 대응도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자,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대권 도전이 아니고요. 미세먼지 해결사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윤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대선 레이스 중도 포기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이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사로 다시 돌아옵니다.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1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 공식 제의했고 반 전 총장은 기회를 주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는데요. 구체적 조직 구성이나 출범 시기 등은 실무 협의를 하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으로 반 전 총장을 적극 추천했었고 문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죠.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성사시킨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신망을 받는 오랜만에 국내 활동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거치면 정계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거론되는데요. 반 전 총장은 이미 정치의 뜻은 접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저는 이미 이제 2017년 그 2월 달에 제가 이제 정치의 뜻이 없다 이런 그 꿈을 접었고 저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그 뭐 행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연계시키는 거는 전혀 그 관계 없고 일종의 그 연목구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뜻은 접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얘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 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한때 대선 경쟁자였잖아요. 반 총장을 이렇게 다시 중용하는 데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 총장이 10년간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러 업적이 있는데 가장 큰 업적 3개를 꼽아보라면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5년 파리 기후협약 협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이제 SDGs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거를 2015년서부터 15년 동안 하는 거를 반 총장이 주도를 하셨어요. 이거는 세계 빈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양성평등, 젠더 이퀄리티거든요. 그래서 He for She 운동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후협약 변화와 관련돼서 이 역할을 맡으신 거는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했었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그 우리가 좀 잘 모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꼬여있는 북미회담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기문 총장을 특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을까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을 넘어서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오히려 반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반기문 당시에 이런 여러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 그런 분들을 좀 해서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차라리 우리 헌법에 국가 원로 자문회의가 있어요. 국가 원로 자문회의는 전직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미세먼지 포함해서 이 남북한 평화 문제 이런 걸 집중적으로 조금 좀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역할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반기문 전 총장은 일단 정치의 뜻을 접었다 이걸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각종 러브콜이 또 있을 테고요. 이러다 보면은 정치와 선긋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반기문 총장의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아마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정부가 지금 반기문 총장을 이렇게 미세먼지 대책기구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는 결국 중국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데서 중국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국제적 건의와 말빨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건의를 이용해서 중국을 한번 설득해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기문 총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야권의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의 후보로 한번 거론이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일종의 탕평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추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포용과 협치의 시각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석삼조, 4조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 다만 앞서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갖고 있는 국제적 건의와 역할, 능력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광범위하게 진작 사용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은 남다. 일단 뭐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 수락을 했으니까요. 이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 이걸 좀 지켜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